무덤에서 관뚜껑을 열어 시체의 목을 자르고 후궁굴의 시신을 터막내서 소금에 절이는 이 미치광이 왕.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1504년의 어느 깊은 밤, 조선의 국왕 연산은 피로 물든 적삼 한 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수년 전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그의 생모 패비 윤씨의 최후가 담긴 유물이었죠. 이 핏빛 천조각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자고 있던 폭군의 광기를 깨우는 살인 면허이자 조선 왕조가 쌓아온 유교적 도덕성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파멸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이 지닌 트라우마가 절대 권력과 만났을 때 국가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연산, 그는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종의 적장자로서 완벽한 정통성을 지닌 준비된 군주였습니다. 훤칠한 외모와 뛰어난 학문적 소양따지, 그리고 섬세한 예술적 감수성까지 갖춘 엘리트였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머니의 부재와 아버지의 엄격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공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간언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유교적 절제미를 왕권을 억압하는 쇠사슬로 여겼습니다. 주기처기의 총명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증오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에게 왕권이란 백성을 보살피는 수단이 아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복하기 위한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살림 세력의 비판적 기계를 꺾기 위해 모호사화를 일으키며 숙청의 맛을 보았고 점차 피의 쾌락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이제 궁궐은 더 이상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군주의 뒤틀린 욕망이 실현되는 거대한 연극 무대로 변모합니다. 임사홍이라는 간신이 패비 윤씨의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단순한 정치적 모략을 넘어선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연산은 그날 이후 이성을 놓아버립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갑자사화의 서곡입니다. 연산군의 광기가 인륜의 한계를 넘은 결정적 사건은 이복 동생들의 어머니였던 후궁 엄씨와 정씨를 살해한 일입니다. 그는 두 여인을 뜰에 묶어두고 직접 가혹한 매질을 가했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그들의 아들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불러 제 어머니를 직접 때리게 한 폐륜적 행위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효심과 천륜을 조롱한 것으로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차마 기록하기조차 민망한 참상이 적혀 있습니다. 살해된 후궁들의 시신을 토막내고 소금에 절여 해로 만들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고대 중국의 잔혹한 형벌이었으나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절여진 시신을 사냐에 뿌리게 하거나 적대적인 가문에 보내 전시하며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분쇄하겠다는 악의의 정점이었습니다. 광기는 유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성균관을 폐쇄하고 유생들을 쫓아낸 뒤 그곳을 전국에서 차출한 기생들의 숙소로 삼았습니다. 흥청이라 불린 이 여인들과 함께 그는 매일같이 주색에 빠져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왕은 기생들과 함께 맑음을 흥하게 한다는 역설적인 이름 아래 나라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흥청망청은 단순한 유흥의 단어가 아니라 한 국가의 시스템이 개인의 욕망에 의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연산은 신하들의 목에 신원패를 걸게 하며 소통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이 경고는 곧 조선의 모든 지성이 멈췄음을 의미합니다. 왕은 더 이상 신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신하는 왕의 눈치를 보며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권력은 이제 스스로 파멸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사약을 받던 그날 어린 세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종은 세자의 앞날을 위해 어머니의 죽음을 철저히 비밀로 붙였고 윤씨를 폐서인으로 만들어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요된 망각은 훗날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진실을 알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자라난 연산에게 뒤늦게 마주한 어머니의 비극은 온 세상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기폭제나 된 것입니다. 갑자사화가 터지기 전 연산은 이미 무오사화를 통해 신하들의 입을 막는 연습을 마쳤습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구실고 살임을 몰살한 이 사건은 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 죽어나가고 대간의 기능이 마비되자 연산의 주변에는 오직 왕의 비위를 맞추는 간신들만 남게 됩니다. 군주를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순간입니다. 연산은 본격적인 복수국에 돌입합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한명회, 정창손 등 훈구파 거두들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이미 부패한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부관 참신은 유교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죽은 자조차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그의 집착은 그가 얼마나 깊은 증오에 매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 연산군의 행동을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심리적 붕괴로 분석합니다. 그는 더 이상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포를 전파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죠. 신하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사소한 실수에도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권력의 정점에 서서 느꼈던 고독과 불안의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조선의 심장부는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주는 결국 마지막 보루였던 왕실의 최고 어른인 인수대비에까지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핍박하고 결국 병상에 누운 대비를 머리로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그를 지지하던 마지막 명분마저 앗아갔습니다. 유교사회에서 불효는 그 자체로 왕의 자격을 상실하는 절대적 근거였습니다. 이제 그는 왕이 아닌 제거해야 할 공공의 적이 된 것입니다. 1506년 10월 박원종과 성희안을 중심으로 한 반정군이 궁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토록 서슬벌한 공포정치를 휘둘렀던 연산이었지만 막상 반정의 칼날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폐위하여 연산군으로 강등시켰고 그는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왕좌에서 내려온 지 불과 2달 만에 그는 역질과 화병으로 30살의 짧고도 긴 생애를 마감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폭군의 최후는 이토록 허무하고 초라했습니다. 연산군이 남긴 유산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조3의 언론 정치를 위축시켰고 당쟁의 씨앗을 여는 사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폭정은 군주의 권력이 도덕적 자정 능력을 잃었을 때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를 후대 군주들에게 뼈저리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는 조선 왕조 내내 반면고사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왕의 계보인 실록이 아닌 일기에 박제되어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미친 왕의 잔혹사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깊은 내면적 상처가 권력이라는 무기를 만났을 때 벌어지는 비극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소녀는 왜 시신을 절여 뿌리는 괴물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우리는 그 권력을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가? 조선판 조커 연산군의 광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